후보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대통령 후보로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 대통령 후보, 우리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서 인사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뭐 공당이고요. 또 45만 당원을 가진 당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는 뭐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아무튼 지금의 그 정치 상황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든지 또 자유시장 경제라든지 또 우리 역사라든지 뭐 이런 또 미래 세대에 대한 그 우리가 가야 될 길 뭐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많이 의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후보 이제 등록을 다 끝냈죠. 네. 예비 후보 등록을. 예비 후보 등록하고 뭐 후원금도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고, 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후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이제 대통령 후보로 국민들을 만날 때는 그 전에 우리 공화당 대표로 만날 때하고 또 다르잖아요. 다르죠. 여러 가지 느낌과 이게 다르죠. 어떤 점이 제일 차이가 많습니까? 우리는 아무튼 국민 곁으로 좀 어려운 국민 곁으로 많이 찾아가는 네. 그런 현장을 많이 보는 그런 선거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우리가 재래시장 쪽에 지금 61차, 음. 61곳을 다녀왔어요. 음. 실질적으로 물건도 사고 좀 중국 폐렴 때문에 음.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뭐 그분들 다 말씀이 첫째 정권 교체하자. 음. 그다음에 좀 이제는 자영업자나 서민들을 좀 아는 그런 삶을 아는 그러한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죠. 정권 교체 부분은 뭐 저는 국민의 명령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교체를 해서 며칠 전에 뭐 윤석열 후보가 5.18 전문을 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해서 솔직히 말해서 경악을 했습니다. 어느 자유우파 국민이 윤석열 후보한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라 했나. 또 하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도 시도하다가 우리 고방선 잘 아시지만 그거하고 자유 글자 그거 지우려고 하다가 못했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표가 급해도 기본적인 5.18의 정신이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가. 실질적으로 지금 5.18은 진행되는 역사잖아요. 아직도. 네. 진행되는 역사에 대해서 그 진행되는 상황들이 명확하게 갈라져 있잖아요. 이 의견이. 네. 그런 부분에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제1야당의 후보가 5.18 정신을 뭐 급했겠죠. 급하기야. 그렇지만은 어느 자유우파 국민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라. 그렇게 동의하는 국민들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개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개헌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지금 현재로서는 개헌의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악법, 악행, 악습 여기에 대한 거를 끄집어내고 뿌리 뽑고 그것을 다시 새로 정립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거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도 네.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보가 말 한 번 잘못하면은 역대 선거에서 그게 발목 잡혀가지고 5년 내내 고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좌파들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된다. 5.18 정신은 뭐 5.18에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다 있잖아요. 단지 하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건 전혀 다른 얘기다. 그래서 뭐 우리는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삽입하겠다는 반대 투쟁을 하겠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그 얘기는 철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고. 윤석열 후보가 뭐 요즘 뭐 아까 방송 들었더니 홍준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던데. 네. 뭐 솔직히 저도 그 당의 최고위원 그것도 뭐 소위 말하는 표를 제일 많이 받은 최고위원을 했잖아요. 근데 당에 있으면은 그래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
보기에는 사이다 발언하는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 좀스럽다. 그래서 제가 가면은 그 버릇을 결국 남 못 주는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이게 5.18 정신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대단히 실수했다. 그래요.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어요. 자, 오늘 저희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모신 것은 조원진 후보도 말씀하신 대로 이 정권 교체, 문재인 좌파 정권을 척결 청산하고 심판하고 우리 자유파가 정권을 찾아오는 이런 정권 교체의 그 대의에 국민의힘도 우리공화당도 국민혁명당도 다 함께 해야 된다는 이런 그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후보 개인의 그 정치적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당이 다르니까 또 조금씩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나 당연하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손을 잡아야 한다는 이 공통의 대의를 부정하는 사람은 전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원진 대표도 또 우리공화당도 그 대의를 반대하는 적은 지금껏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권 교체는 국민의 명령이다. 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 또 하나는 저는 이미 뭐 출마 선언할 때 네. 통합의 문을 열어놓겠다. 네. 단지 이준석으로는 안 된다. 이준석은 우리가 통합할 수 있는 걸림돌이지 결코 이번 대선을 정권 교체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네. 뭐 이준석이 당 대표로서 뭐 20세대 강대 그렇지 않습니다. 20, 30 세대들도 이미 이준석의 한계를 다 봤고 네. 보수 정당이면 또 우파 정당이면은 과정과 그 절차도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 경망스럽고 제가 선배 정치인으로서 한마디 하면은 경망스럽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국회의원을 삼선했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거기 있으면 가만히 안 둡니다. 그 자리에서 의총이든 어디서라도 뭐 호되게 그 경망스러움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통합의 문을 열어놓는데 대통령 후보 정해지면 그 사람이 그 답을 찾아라. 네. 왜?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뭐 총선 때 우리를 발로 찼고 태극기 우파나 우파 유튜브 전부 다 극우로 몰았어요. 예. 전부 다. 그러고 난 다음 이준석이 되니까 또 극우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또 지금 4년 8개월째 옥중에서 말 한 번 하지 않고 침묵 투쟁하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대표된 데 대해서 대단히 자랑스러울 거다. 그런 소위 말하는 폐륜적 용어를 쓰잖아요. 그럼 저는 뭐 그냥 알라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보기에는 듣기에는 좋은데 깊이로 들어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이가 이번에 대선에서 자유파 국민들을 되게 아프게 할 거다. 뭐 이미 안철수는 강을 건너가 버렸잖아요. 강을 건너가 버렸고 이번에 철수하면은 진짜 안철수는 이제 정치 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자유파 국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정권 교체는 이준석과 같은 가벼움이 아니에요. 김종인 영감과 같은 그러한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소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태행적 구태 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하고 맞붙어서 하려면은 그런 태행적 정치, 과거에 자꾸 생각하는 그런 정치는 안 하는 게 좋다. 4년 7개월 동안 당했으면 됐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부터 따지면은 정확하게 5년인데 그렇게 당하고도 교훈을 못 얻으면은 그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국민이 뭘 바라는가를 그냥 반문만 하면 된다. 저는 벌써 이미 4년 전부터 문재인 뭐 80% 지지할 때도 저는 문재인 정권을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된다. 과연 이 탄핵이 정당했는가? 혹은 그것이 손발 다 묶어 놓고
거짓 선동의 언론 방송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은 그 대통령이 정상적인 대통령인가 하는 의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돌이켜 얼마 되지 않은 세월이 지금 벌써 5년이 가까이 되잖아요. 보면은 우리 우파 국민들이 참 어리석었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 지금 김종인이 뭐 하여튼 선대위에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 뭐 총괄 선대위원장을 하는지 어떤지 아직 최종 발표는 안 됐지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가면은 뭐 저는 윤석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네. 여러 가지 대통령에 대한 뭐 묵시적 청탁 45년 구형 이런 부분을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그 다음에 그 당에 있었던 사람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대통령 선거는 후보예요. 후보가 하는 겁니다. 김종인 영감이 언제 때 영감님입니까? 그분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선대위가 시끄러울 겁니다. 왜? 정치 모르는 사람은 뭐라 하겠어요. 근데 그 옆에는 실제로 저는 뭐 싫어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옆에 참모로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 뭐 헌법재판소에서 울며불며 대통령 탄핵해 달라고 그 권선도의가 실세락 하더라고. 그때 우리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떻게 권선도의가 실세가 되고 비서실장이 되고 요즘 뭐 사무총장 얘기가 나와서 네. 아 이게 옆에 사람들이 잘못 붙어 있다. 그러다가 이준설이 깐짝깐짝했었지. 김종인 장관까지 하고 홍준표 바깥에서 저라면은 머리 아픈 거죠. 지금 뭐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문재인보다 더 새빨간 이재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을 앞만 둘러봐도 도덕성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행위도 그렇고 지금 뭐 대장동 문제도 뭐 도망가는 것도 이제 한계가 온 거야. 그래서 이재명은 대장동 특검 안 받으면 35%에서 박스에서 못 일어납니다. 저쪽 사람들도 좀 이제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은 후보가 잡혔는데 이게 뭐 대장동 사건이 후보 딱 정하자마자 엄청나게 커져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좌파들 제가 좌파들하고 협상을 많이 해봤잖아요. 네. 좌파들은 언제라도 치는데 선수 교체 가능성도 있겠다 이래 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예. 왜냐하면은 박스에 묶여가지고 12월 1월 돼도 1월 되면 이제 좀 늦다고 12월까지 보다가 저런 문제가 생기면은 뭐 선수 교체 그래 간단합니다. 이재명이 뭐 아무런 그게 없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알겠어요. 대비를 해야 된다 이래 네. 보는 거죠. 그 어제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무슨 저 만화 위인전 출판 기념회가 김종인 만화 위인전 출판 기념회가 있었어요. 황당한 이벤트죠. 그런데 그 출판 기념회에서 이준석이라는 자가 축사랍시고 하면서 뭐 챕터 18 그 만화책의 챕터 18을 얘기하면서 이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박근혜 당시 후보와 이 김종인 사이에 뭐 갈등이 있었고 그런데 박근혜 후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때 결별이 됐고 그 바람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은 이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감옥 가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이한테 이제 협박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우선 이게 사실관계를 워낙 심각하게 왜곡을 해놓고 또 김종인이가 지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끔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책으로도 쓰고 막 하고 있어 떠들고 다녀요. 근데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잖아요. 예. 뭐 대통령이 감옥에 없고 바깥에 있어도 그런 자들의 그런 소리에 뭐 일일이 대응할 분이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게 사실인가 보다라고 이게 오해할 수도 있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우리 조원진 후보님이 좀 사실관계를 좀 우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지금 김종인 그 당시에 경제민주화 문제를 가져와서 네. 많은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을 했습니다. 네. 수용을 했고 또 유승민과 같은 사회경제법
이런 사회주의 경제법의 문제는 안 된다. 그 대신에 우리가 네. 가야 될 길은 그러한 길을 가더라도 차근차근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일방적으로 전혀 뭐 수용하지 않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을 수용했고 네. 그 대신에 성장과 분배를 맞춰서 가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김종인 영감님은 자기 자신의 얘기가 안 들으면요 못 버티는 사람이에요. 성격상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어디 가나 정권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뭐 정권을 줬다가 또 뭐 조금 하면은 또 나가버리잖아요. 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남우당 걱정은 안 하겠지만은 이제 머리 아픕니다. 당 대표는 뭐 이게 뭐 정치판에서 완전히 저 변방에 있다가 국회 냄새 한 번도 못 하다가 변방에 있다가 우리가 말하는 배신자 유성민 따라가지고 왔다 갔다 따라다니다가 지금 저런 상황을 그게 현실 자체를 왜곡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버릇을 배웠다. 네. 그다음에 김종인 영감은 뭐 아마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언론은 다 갈등으로 본다고. 그러기에는 뭐 국민의힘이 순탄 참겠다. 그렇게 보는데 국민들의 바라는 것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네. 좌파 정권 들어가면 나라 더 망한다는 건 맞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만 바라보면 또 한심하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당 대표를 뭐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렇다 해가 김종인 영감이 저 바깥에서 불뚝성질 부리고 있는데 저걸 또 모른 척하기도 그렇고. 뭐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11월, 12월, 1월 달까지는 혼란스러울 거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의 도덕성, 부정부패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겪을 것 같고 국민의힘은 서로 한 자리 해보겠다 하는 네. 뭐 그 얘기는 잘했더라고. 파리 때 같이 뭐 성향이들 같이 뭐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뭐 권력이 조금만 뭉치면은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그게 또 바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이게 그런 그 파리 때들 어제 무슨 어디 그 김정인 출판기념회에 많이들 갔던데. 그 파리 때들이 다 탄핵파들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한테 오는 거는 파리 때로 안 보이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예. 자기들한테 가는 것도 뭐 그 김종인 영감이 이준석이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제가 볼 때는 좀 한심히 저도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 좌파 독재자 우리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도 감옥에 계시는 상황이고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손에 집었다 나왔다 뭐 저 먹더라고 요즘은 그래요. 아니, 대통령에 대한 사면 더 이상 얘기도 하지 마라.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신변에 대한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냐?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너가 언제까지 안 풀어놓고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런데 윤석열은 그런 얘기는 5.18 문제는 과감하게 헌법 전문에 넣는다 하다가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는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하겠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민주당이 풀 가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재명도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박빙의 상황이 온다. 그래요. 그 저기 그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와 관련된 저 윤석열 후보의 가장 최근 발언은 자기가 대통령 되면 바로 사면하겠다 이런 것이었어요. 그 전에는 조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맥락으로 발언을 했지만 하여튼 뭐 그건 그냥 팩트니까. 그 문제는 아무튼 뭐 사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 예. 뭐 4년 6개월 동안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얘기를 정치적으로 이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이제 윤석열 후보의 가장 최근 발언은 팩트는 그런 거였다는 건 제가 이제 짚어드리고요. 자,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그래서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서로 끝까지 따라가면 담은 몇 표라도 분산되고 그러면 창원 성산 선거구처럼 우리가 정말 다시 통안에 그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언젠가는 합쳐야 되지 않냐 후보 단일화. 창원제 그 선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우리가 7층서고 거기가 10층을 한 건물을 썼어요. 그거 제가 알아요. 제가 7층 10층에 그 국민의힘의 강기훈 후보 예. 그다음에 당시에는 우리공화당이 아니고
대한애국당의 그때 후보를 직접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우리가 두 사람 다. 사실은 음. 강기훈 후보는 제가 행정안전위의 간사를 물려준 사람이에요. 그다음 간사를 한 사람에서 우리 나름대로는 그러면 강기훈 후보 입장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남들 여러 가지 고려를 좀 하고자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TV 토론인가 나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다는 거야. 그것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것은 완전히 끝났어요. 아하.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같이 예를 들어서 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우리는 같이 못 가는 거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은 이미 한 6억 정도의 선거 후원회가 들어와 있고 네. 지금 이미 돈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명분 없이 아무런 명분 없이 우리가 사퇴할 수는 없어요, 제가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는 우파의 시각에서 표도 중요하지만은 우파의 시각에서 저는 51% 이상이 우파가 있어요. 거기에 맞는 발언이나 거기에 맞는 해야 되는데 왜 51%라는 자유우파가 있는데 왜 중도 얘기를 자꾸 하냐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이준석이나 김종인 영감 이런 사람들 벌써 좌파로 가버렸어요. 저는 뭐 그게 우파라고 보지도 않아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네. 뭐 싸가지 없는 거는 좌파하고 똑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뭐 통합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답은 윤석열 후보가 풀어라. 네. 단지 하나 지금과 같이 뭐 헌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엄청난 족쇄가 될 텐데 그리고 국회가 3분의 1을 좌파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죄를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게 문재인의 검찰총장이라고. 문재인의. 또 조국 수사도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했다고. 분명히 그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를 문재인 정권의 악법이나 여러 가지 이 사회주의 경제 법이나 정책들을 뒤집어야 되는데 이것을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신이 정권 잡으면은 문재인 정권하고의 관계가 뭐냐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것은 못 살겠다 문재인 아닙니까? 못 살겠다. 그런데 그 정책을 다 뒤집어야 되는데 그걸 뒤집지 않고 그냥 얼버무려 가지고 뭐 그냥 쉽게 정권을 유지하려면은 뭐 헌법 개정해 가지고 이원 집정부제 하면 되죠. 그런데 그래도 하면 나라는 망한다. 더 망한다 이제는. 그럼 좌파들이 못 박아놨는 대못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 해요. 난 그 얘기를 왜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검찰총장 윤석열이 아니잖아요. 제1야당의 후보 윤석열이면은 문재인 정권에 피해본 당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뿌리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 분명한 얘기를 던져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직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하나 들어본 것 같아. 그다음에 뭐 재명, 문재명 뭐 이랬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문재인의 악법, 악행, 악습, 그다음에 문재인 끼리끼리 해먹었는 그러한 국정농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 필요한데 지금도 눈치 보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제1야당 후보의 가는 길이 아니다. 이래도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도 못 하는데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더 안 할 겁니다. 왜? 국회 200명 눈치 보잖아요. 쉽게 하려면 개헌하는 거야. 좀 내각제 세력들이나 이념집정부제 세력들이 대부분 다 그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단 말이에요. 네. 이 국민의힘과 이제 국민의당, 우리공화당, 국민혁명당 이렇게 있죠. 그리고 무소속 최대지 후보가 있는데 국민혁명당은 뭐 95%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혁명당은 그 김경재 후보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5m 앞에서 멈추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완주 안 하겠다. 5m 앞에서 멈추겠다 그랬고, 그다음에 정광훈 대표도 나오셔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꼭 할 거다. 그런데 그냥 국민의힘에 맡겨둬서는 정권 잡아도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안철수 후보는 지금 후보 출마 선언한 이후로는 제가 고성구 TV에서 초청을 해서 공식 대담을 한 적이 없어서 지금 입장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 전에 저희 고성구 TV에 나왔을 때는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여러 수십 번 강조하면서 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짐작하기를 정권 교체를 무산시키는 이 완주는 어쨌든 안 할 것 같다라고 저는 그때 느꼈어요. 지금은 또 상황이 또 바뀌었을 저는 좀 테니까 그 부분은 좀 어떤지 생각이 모르겠습니다. 좀 다르네요. 그래서 일단 좀 유보해 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조원진 후보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몇 가지 아주 분명한 자유파의 원칙을 윤석열 후보가 견지해주고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다면 후보 단일화든 뭐든 함께할 생각이 있으나 그것이 불투명한 상태라면 끝까지 완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네. 이해한 겁니까? 지금 네. 뭐 전제라는 게 우리가 이제 저는 촛불 쿠데타라고 얘기하고 네. 4년 6개월 7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권력 찬탈을 당한 거다. 또 윤석열 후보가 저질렀던 45년 구형 문제도 이건 잘못된 거다. 네. 우리가 뭐 그 당시에 우리 고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묵시적 청탁이나 경제 공동체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장본인이잖아요. 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나갈 거냐. 음.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하고의 단절이 필요하다. 네. 저는 문재인 정권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반동 정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권 교체를 했을 때 이 암흑의 시대를 끝을 내야 되는데 네. 이것을 그냥 비슷하게 몰고 가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문재인에 대한 단죄 부분에 대해서 또 그들이 뿌리 박아놨는 악법이나 여러 가지 악행들에 대한 국정농단, 사법농단에 대한 부분을 없애겠다는 확실한 선언이 필요하다. 네. 지금은 그 얘기를 안 해요. 지금은 정치 보복 안 하겠다는 거야. 우파 국민들은 정치 보복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시대 자체가 자유민주 체제를 침탈해 버렸단 말이에요. 시장 경제도. 그래서 이건 정치 보복이야.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잖아요. 그 제자리로 돌려놓다 보면 부정부패하는 놈도 나오고 또 권력 게이트, 5대 권력 게이트 문제도 파헤쳐야 되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정권 교체하는 순간에 저는 이념 정부제 개헌이 6개월 안에 바로 이루어진다 보는 사람이에요. 그때 가서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는 네. 후보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지 뭔가 얘기에 실마리가 풀리는데 네. 우리가 지금 제가 예측하는 것은 뭐 고 박사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정권 잡으면은 2년 동안 허수아비 정권 안 될 거야. 또 저 사람은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라서 뭐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개헌을 벌써 개헌 이야기 해버렸어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동의가 안 되잖아요. 지금 5.18 문제부터 4.3 문제부터 지금 여순 문제까지 다 연결돼가 있는 문제인데 그걸 쉽게 우파의 후보라는 사람이 헌법 전문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큰 문제다. 자, 그걸 헌법 전문 얘기할 정도 같으면 이거는 이혼 집정부제 하는 건 더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이 또 국민들이 만들어 놓고 가슴을 칠 일이 또 생긴다. 그래.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조원진 후보가 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굉장히 이제 아주 엄중한 사태다. 굉장히 그 심각한 발언이다라고 여러 분 지금 강조를 하셔서 저는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윤석열 후보의 그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이미 논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조원진 후보도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이가 정권 잡자마자 그 조국이 앞세워서 개헌을 추진했으나 안 됐어요. 그리고 개헌 논의는 지난 10여 년 동안
국회에서 국회의장 바뀔 때마다 개헌특위 만들어서 했고 국회의원들 뭐 300명 중에 200명 넘는 사람들이 다 개헌특위에 이런 걸면서 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개헌은 뭐 원포인트 개헌도 아니고 헌법 전문가 국토 영토 조항과 기본권 조항을 비롯해서 200여 군데 이상을 하자면 하는 것이고 뭐 한두 군데 고칠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법률가들이면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당분간. 그 말에 예. 뭐 일부 동의는 예, 하는데 예. 하나는 지금 환경이 그렇지 않다고요. 윤석열이 정권 잡았다. 200명의 국회의원이 윤석열 반대쪽에 있어요. 개헌의 구도를 본인이 선언했잖아요. 그거 안 하면 국회 마비되고 네. 2년 동안 그냥 파행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스스로 하겠다고 해버렸잖아요. 이게 여야 간에 비슷할 때 개헌 논쟁이 하다가 안 되는데 지금은 3분의 2 대 3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개헌 네가 하자고 했지 않냐. 자, 그거 안 하면 우리는 한 발도 못 나간다. 이 좌파들은 그래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권력 구조까지 바꾸자 이제. 이렇게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 함정에 터득 들어가 버렸다고. 지금 그래서 우리 고 박사님 말씀대로 그 전에 개헌 논의하고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5.18 전문 얘기를 한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다. 네. 왜? 여건상 저들은 대통령의 탄핵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여건상. 어떤 방법이든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국정을 2년 동안 수독시켜 놓고 자, 개헌 예를 들어서 5.18 전문 얘기를 벌써 했고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좌파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얘기 안 해도 압박을 할 텐데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해버렸다고요. 또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가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내지를 거예요. 자, 이거 다 발목 잡힌다. 그래요. 오늘 이제 우리 조은진 후보의 이 대선 후보로서의 이 생각을 듣는 자리라서 제가 뭐 이렇게 자꾸 논쟁을 하거나 이렇게는 제가 생각은 같아요. 이제 피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제 그런 이제 우려를 하고 계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후보 간의 결단이든 당대당 결단이든 뭔가 정치연합을 하려면 이 과정 자체가 좀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돼요. 이게 밀실에서 뭐 두어 명 만나서 꾸지락거려 안 가지고 됩니다. 무슨 이 뒷거래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뭐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했다는 둥 이건 좌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도 이제는 후보가 결정됐으니까 이제 당 대표니 김종인이 다 옆으로 좀 물러나고 후보가 결국 후보 자리를 놓고 후보 단일화 얘기를 하는 거니까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조원진 후보와 김경재 후보와 최대주 후보를 자유우파 후보라고 인정한다면 후보와 후보가 만나서 이 모든 논의를 정말 넥타이 풀고 와이셔츠 바람으로라도 정말 속 깊게 얘기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대강의 어떤 아웃라인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좀 실무자들한테 정치연합에 대해서 최대한 상대를 예우하면서 모양 좋게 한번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해야 이게 비로소 시작이 된다고 저 보거든요. 이제 뭐 그림은 그게 맞잖아요. 네. 그런데 현실은 이제 김종인 영감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앉으면은 네. 아무튼 이쪽은 안 됩니다. 음. 이쪽은 옆에 자체를 아예 연대 자체를 그냥 무시해 버릴 거예요. 그럼 집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자유우파들의 이 고통, 4년 7개월의 고통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엄청난 피해를 본 사람이 너무 많은데 뭐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세금 문제도 그렇고 많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에 52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네.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선대위원장을 앉아가지고 전체 연대 구도도 깨버릴 가능성도 높단 말이에요. 네. 우려를 하는 게 그거잖아요. 후보가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준석은 안 된다. 얘기 자체가 벌써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데 후보가 풀으라고 얘기해 공을 던져줬는데 후보가 풀 시간도 없이 총괄선대위원장 앉으면요. 저 김종인 영감 그동안의 과정을 다 보셨잖아요.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하면은 결국은 연대 구조는 깨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안철수 후보하고 뭐 후보가 둘이 만나서 그럼 김종인 영감이
바로 나가버린다니까. 음.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네. 그래서 선대위원장이 조금 합리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 분위기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10% 차이 나는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어느 상황 딱 되면은 이제 박빙 구도로 들어갑니다. 선거라는 게 이렇게 확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구도로 갈 거예요. 네. 그러다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가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될 거예요. 3월 9일 날. 자,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그러잖아요. 국민의 명령은 정권 교체인데 저 사람들이 총선하고 똑같이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총선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대 야당으로 뭉치라고 메시지 줬잖아요. 예. 그건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태극기 분들한테 고맙고 죄송하다. 그런데 황교안 체제가 껴안아라는 거잖아요. 바깥의 세력들을. 그래. 그거를 극우로 발로 차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걸 안 껴안았잖아요. 똑같은 현상들이 대선에 나온다. 후보의 뜻하고 다르게.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말씀하신 것은 좋은 구도인데 네. 이제 선대위원장에 딱 앉혀 놓으면요. 그때부터는 후보는요. 일정 따라 다니기 바쁘지. 뭐 연대고 이런 고민도 못 한다고요. 그러면 그 누가 합니까? 총괄선대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그런 구도를 짜겠습니까? 그 이제 말씀 중에 이제 그 한 두 군데 두 가지 정도만 조금 더 한번 더 짚어보고 싶은데 지금 여론조사가 뭐 1대1 가상 대결을 하니까 뭐 50%가 넘게 윤석열 후보가 나오고 막 이렇게 이제 당분간 나올 것 같아요. 이재명이는 박스권에 갇혀서 지그들도 지금 막 전전긍긍할 정도로 힘을 못 쓰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안철수 따로 가도 뭐 조은진 뭐 김경재 다 따로 가라 그래라. 막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만으로도 뭐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래 안 될 걸요. 그러면 진다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여론이라는 것은요. 바깥의 목소리가 계속 떠들 거 아닙니까? 네. 자, 우리가 윤석열 후보가 5.18 문제를 꺼내는 순간 내일부터 윤석열 후보의 5.18 문제 철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문제 사죄해라. 못 견딥니다. 우리가 윤석열 후보하고 싸우겠다 하면은 못 견딥니다. 홍준표요. 지난번 대구 가서 우리 유튜브 하나 붙으니까 못 견디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그래 할 수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인원 동원량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아무리 붙여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당원들은 저의 눈만 본다고. 저것들 봐라. 저렇게 가? 그럼 뭐 우리는 어차피 후원금 다 거쳐놓고 끝까지 가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렇게 있는데 대통령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문재인에 대한 처벌하겠다는 얘기 안 하고 이런 구도로 가서 그냥 간다. 옛날같이 그냥 우리가 뭐 10,000명, 20,000명이 있는 게 아니고 45만 명이 있고 예. 동원력이 가장 많은 정당인데 그런 구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괄선대위원장이 그래 간다든지 예. 안 그러면은 우리끼리도 이길 수 있어. 이게 총선이 아니잖아요. 총선은 선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기고 지는 지역이 다 달라요. 근데 이건 하나의 단일 선거라고요. 이 경우에는 한쪽이 무너지면은 급속하게 무너지는데 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은 우리 당원들의 의지는 대단히 강해요. 제가 말했는 전제 조건이 안 되면은 조은진은 끝까지 가라. 알겠어요.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윤석열 후보 측이 조금 이 조은진 후보나 우리공화당의 정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은 좌파들이 공격하면서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뭐 문재인이가 때리고 조국이가 때리고 추미애가 때리고 뭐 또 이재명이가 때리고 막 검찰이 때리고 공수처가 때리니까 때릴 때마다 커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어느 날 뭐 저는 그럴 상황은 저는 전개가 안 되기를 바라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어느 날 우리공화당 또는 자유파 세력이 윤석열 앞에 나타나서 뭐 탄핵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개헌에 대해서 5.18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피켓팅을 하고 시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양상이 다른 전혀 다른 상황. 양상이 예. 벌어진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통합의 문을 열어놓는데 네. 이 선거는요
아무리 해도 3% 싸움이단 말이에요. 3%. 그렇게 좌파들이 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간다고요. 흠집 내겠죠. 저는 뭐 지난번에 기획 수사 그 얘기할 때 저는 이거는 정치 공작이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건 정치 공작이다. 고발 사주. 고발 사주 문제는 이건 정치 공작이다. 좌파들에게 정치 공작이다. 그건 내가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음. 그런데 이게 좌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극우가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이준석은 우리를 극우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우리도 한계가 있잖아. 참는데도. 자 어느 순간에 안 되겠다. 5.18 전문 문제, 5.18 뭐 헌법 전문 문제 같이 또 다른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는 우리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다른 양상이에요. 전혀 다른. 이게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체성의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이건 전혀 다른 얘기다. 이 정권 교체의 문제하고 정권 교체 해봐야 정체성 무너진다. 이래야 되면은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요. 뭐 안철수도 뭐 김종인 영감님 총괄선대위원장 되면은 이준석이가 안철수를 인간적으로 모멸해 버렸잖아요. 모멸을 발로 찼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네. 아마 이번에 쉽지 않을걸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뭐 명확합니다. 우리가 뭐 수십 명이 다치고 감옥 가도 예. 싸우고 있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번 틀렸다. 이거 아니겠네. 윤석열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재명은 지금 무조건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후보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면은 그래? 그러면 뭐 우리 나름대로는 뭐 끝까지 갈 수밖에 없고, 자 우리가 윤석열한테 정체성을 건드리는 발언에 대해서 취소하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우리 공화당으로서는 그 얘기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쇼라도 그런 쇼는요 좌파들이 200석 갖고서는 쇼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다음에 코를 걸려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나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김종인 영감님이나 뭐 이준석 그래 가지고는 지혜가 안 나올 거야. 또 한 가지 이제 이 참 굉장히 아주 그 예민한 부분인데 또 이게 가정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지만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따로 가요. 뭐 도저히 막 입장도 다르고 정치 노선도 다르고 정체성도 다른 것 같고 이제 그럼 끝까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 가고 또 우리 후보님 말씀대로 그런데 지지율은 점점 좁혀져서 막 혼전이라고 갑시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제 아까 창원 성산 예를 드셨지만 그때 몇백 표 차이로 이제 좌파한테 어부지리를 넘겨줬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대선에서 재연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책임은 우리 공화당 책임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네. 공을 넘겨줬다. 답을 풀어라. 음. 자, 답을 푸는 게 우리 공화당은 국민의힘이 굴종할 때 우리는 5년간 문재인 정권하고 싸운 당이에요. 네.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왜 그래 싸웠겠습니까? 뭐 우리가 지금 뭘 하겠다고 싸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당에.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고. 애국심도 강하고. 그런데 문제를 못 풀고 너는 막 극우 세력으로 됐어. 그냥 너끼리 놀아. 그럼 가야죠.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죠. 그 책임은 누가 지면 우리 공화당이 져야 되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우리 공화당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건 국민의힘의 책임이지. 그렇지. 그렇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5년간 싸울 때 국민의힘이 뭐 했습니까? 아니 제 시각은 둘 다 책임이지.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은 통합의 문도 열고 예. 우리를 극우라고 했던 그 잘못된 생각들도 바꾸고 당연하죠. 딱 지금 바깥에 있는 유튜버들이 없었으면은 아니 윤석열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유튜버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지. 네. 지금 좌파 언론과 우파 언론이 따지고 보면 7대3 정도 되는데 그걸 받쳐주는 게 바깥에 유튜버들 아닙니까? 그런 유튜버들을 극우로 몰아버렸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반성도 없어. 그냥 우리 유튜버들은 그냥 아이고 막 정권 교체해야 되니까 웃잖아 하면서 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당은 달라요. 정당은 정당의 가치가 있고 정당이 추구하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다 그냥 우리가 뭐 항복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문재인 정권하고 5년 동안 싸운 죄밖에 없어요. 그게 죄입니까? 아니 나도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문재인이랑 싸운 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부끄러운 예. 줄 알아야 된다. 제가 그 당에 있었고 지금 예. 제 후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면은 나 저를 알 거예요. 음. 저 사람은 자기 사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 형이 저렇게 갈 때는 뭔가 해답을 줘야 되는데 이게 바깥에서 해답은 주기는 고사하고 서로 이제 뭐 그냥 지지율이 우리 여론조사 한 번도 더 가보지 않아요. 지지율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율 여론조사를 딱 별도로 할 텐데 그걸 공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 그래 갔다?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왔는 길이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그래 간다. 그거는 제가 하자 그래도 당원들이 안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이제 바로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통 크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합시다 하고 대화 시작하자 그러면은 언제든지 응하실 거고. 응해야죠. 그런데 덩치값 좀 했으면 좋겠어. 그거 뭐 이준석이 뭐 나는 윤석열이 저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다른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좀 다르다. 근데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인물이잖아요. 따지면은. 그렇죠. 안에 정신이 새로운 거는 모르지만 인물은 새로운 인물이잖아. 그럼 구태를 깨야지. 제가 그래서 정권 교체하고 정권 교체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건 국민의 명령이다. 정치 교체도 같이 하자 그런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부패, 부정부패, 또 그런 기득권 정당의 기득권 놀이, 그다음에 정권에 대한 부패, 뭐 이거 싸그리치 다 없애자. 네.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그래 되면 60%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 되면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래 가지고 막 이길 수 있지 않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요, 이거는 그냥 끝납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게 아니 그냥 생각으로만 정권 잡는 거야. 근데 결과는 져요. 정말 우려스러운 거. 저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본다고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쉬운 선거가 아닌데 갑자기 왜 언론들이 이렇게 50을 찍어주지? 저는 그거 다르게 봐요. 그렇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저 좌파들이 내년 3월에 정권을 뺏기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많이 아는데 감옥에 가거나 뭐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뭐 그럴 텐데 국회의원들 빼놓고는 국회의원들 중에도 재판받아서 감옥 갈 사람들이 더러 있을 거고 그걸 많이 보면서 그냥 알기 쉽게 진다? 이런 적은 없어요, 좌파들이. 그다음에 예? 지금 성남에 네. 대장동 문제가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좌파의 기초단체장이 개발 사업들을 또 용도 변경을 다 뒤져봐야 된다. 이거는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이게 대장동 제2, 제3, 제3의 대장동 사건 다 나올 거라고. 그래요. 예. 자, 어제 그저께가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4돌이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제 특별히 이 박근혜 대통령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쭉 지켜왔던 그런 어떤 관계가 있는데 뭐 14일 날도 아마 기념식을 하셨을 거예요. 상무동 갔다 왔죠. 네. 작년에 오셨잖아요. 네, 저 작년에 갔었어요. 원래 안 오신 것 같더라고요. 네, 원래는 제가 강원도 쪽 도는 바람에 제가 못 갔는데요. 그래요. 근데 이재명이가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갑자기 들고 나서 정말. 그거는 쇼입니다, 쇼. 그거 아마 국민들이 지재권으로 걸지도 못하고. 아니 이재명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발언이 그러고 지금 박정희 이 성장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성장 전략에 대해서 뭐 국민들 다 알죠. 저건 쇼다. 네. 이렇게 아는 거죠. 네. 단지 하나 이제 우리가 상무동 가서 얘기한 것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이 자유정신, 자유정신. 네. 그러니까 이 건국 정신에 대한 부분들을 넣고 박정희 대통령은 자조, 자립 시기에 따라서 이제
연대 초반 혁명 이후에 자조, 자립, 자유까지 가잖아요. 이걸 못 이루고 돌아가셨잖아요. 네. 이 자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음. 이번 채권에 의해서 책도 나오는데 예.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오히려 헌법 조문에 넣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순서다. 그것이 순서고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 그 자료관을 상무동 자료관인데 제가 그래요? 분통이 터졌어요. 분통이 음. 그렇게 초라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노태우 대통령 국가장을 해놓고 모욕 주던 거하고 똑같은 입장. 자료관을 만들어 놓고 제가 그날 가서 봤는데 제가 보다가 그냥 나왔어요. 왜 이것은 소위 말해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예도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무리 좌파 정권 때 하더라도 이번을 거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초라하게 지놓고 그러면은 광주 가보라고. 도대체 어떤 비교를 할 수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뭐 이게 이철호 지사나 막 그런 부분에 있어도 그 부분은 내가 언제 만나면은 한번 얘기를 하려고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꼭 광주의 김대중 도서관 컨벤션 센터와 뭐 이렇게 단순 비교할 건 아닌데 저도 이제 거길 갔잖아요. 그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이제 자료관 거의 대부분의 자료가 그냥 수장고로 돼 있어. 그리고 수장고를 바깥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창문으로 보게 돼 있어. 더 기가 막힌 것은 예. 박정희 대통령 그 자료관이 기본적으로 1층 이제 2층 이래 예. 기본 돼 있잖아요. 2층에 88 올림픽하고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구미 전국 체육대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진 찍으러 가는데 아유 막 됐다고.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거는 예, 그 현장을 가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예, 뭐 그건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당당하게 네. 얘기를 해야 된다. 왜 후보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과 또 박정희 대통령의 그 부국 강병 반공 정신을 얘기 안 하냐는 거야. 저는 요즘 정말 자생 사회주의자들이 저렇게 활기칠 때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 정신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 네. 다시 한 번 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매번 끌려가는 선거가 될 텐데.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들 질문 중에 테네시 영님의 질문 제가 우리 조원진 후보 나오시면은 직접 여쭤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언론이 우리 공화당 조원진 후보를 보도할 수 있게 보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국정 3선에서 언론사에 편집국장 뭐 보도본부장 다 잘 알잖아요. 예. 솔직히 제가 물어봤어. 왜 그러냐? 검기어래. 조원진 우리 공화당은 검기어다. 그래서 데스크에서 다 잘라버려요. 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왜 검기어가 됐는 건 너무 잘 아실 거고 뭐 문재인 대통령 얘기 안 하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다 하잖아요. 그 제가 근거는 우선 좌파들은 이제 그런 이유로 안 할 거고 우파라의 대표 언론이라고 하는 조선일보부터 이 탄핵으로 자유롭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고. 지것들이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예. 그래서 좌우 양쪽으로부터 아니 제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다 잘 알잖아요. 제가 원내 수석도 하고 최고위원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다 잘 아는데 예. 뭐 그 사람들은 아무튼 원죄 때문에 못 하더라. 그다음에 좌파들이야 뭐 조원진 얘기하면 뭐 말도 잘하고 뭐 논리적으로 얘기하는데 결국 돌아서 보면은 탄핵 문제를 얘기 꺼내고 문재인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고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튼 우리 당원들은 아쉽다 그래요. 여러 가지 왜 이렇게 조원진 우리 공화당이 이미 지금 5년째 들어가고 하는데 그건 뭐 우리 당원들한테도 얘기해요. 조원진 우리 공화당 검기어가 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언론사의 공공의 주제하고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정치인이면 정당이면 돌파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걸 돌파하려고 그래요.
돌파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다. 알겠습니다. 그 뭐 저라고 해서 뭐 별 뾰족한 방법이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오늘 우리 조은진 후보랑 1시간 동안 대담하면서 우리 댓글창이 뭐 엄청 막 논쟁적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논쟁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지지하는 분들과 우리 공화당 조은진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 막 이제 있는데 이렇게 논쟁적인 그 논쟁의 한가운데 있으면은 언론이 보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방법은 없고 그 우리 자유파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 가질 주요 이슈를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과 계속해서 이런 정치 토론을 해나가는 것이 조은진 후보의 생각을 알리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다. 아마 그게 거의 유일한 방법일 거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언론이 다 근거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점에서는 저희 고성우 TV는 처음부터 우리 자유파의 모든 정치 세력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렇죠. 이 관점에서 쭉 우리 공화당의 주장과 조은진 후보의 주장을 전해왔기 때문에 뭐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네. 뭐 같이 국정감사, 피감사로도 네. 해보고 또 이 조사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뭐 우리 공화당은 지금 이재명 뭐 후보하고는 뭐 이미 전면전이 들어갔잖아요. 전면전 들어가고 솔직히 저는 그 설계한 사람이 특검 정도가 아니고 후속해야 된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이게 지금 시간 끌기를 이재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요. 그냥 그 검찰 조사가 미진하면 특검하자. 이거는 뭐 그냥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이재명 후보한테 한번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빨리 특검 안 받으면은 40% 못 넘어간다. 그럼 교체당한다. 교체당한다. 나는 그래. 교체가 누구로 갈 거냐라는 예. 것도 저는 대강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영남권 TK 인사 중에 누구로 뭐 요새 김부겸이가 뭐 그럴 열심히 갈 다니더군요.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좌파들은 정권 뺏기면요 죽는 줄 알아요. 거기는 뭐 이재명 한 사람 교체하는 그렇게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도 안 해요. 교체해도 뭐 2달 하면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공화당은 이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바른 소리를 하고 뭐 우리가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 우리가 발언 제가 집회에서 비판하고 이번에 이런 헌법 전문 같은 거는 제가 강력하게 비판을 해요. 예. 단지 하나 그 비판보다 이재명에 대한 비판은 훨씬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제가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이준석이하고 뭐 특별한 그게 없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김종인 영감도 안 되는 건 왜? 이 판이 잘못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선거 잘 보셨잖아요. 그래.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한번 잘못 삐끗하면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정치를 오래 해보니까 이게 잘못 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래 보는 거죠. 시간이 좀 넘어서 이제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대담은 아니니까 오늘 못다 하신 말씀은 또 다음 기회에 그러시죠. 우리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국민의 명령이 정권 교체라는 거 우리 공화당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하고 부패 소위 분자라들이죠. 부정부패 정치인 이 정당도 그냥 대강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뭐 저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우리 공화당은 지금 5년 가까이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이 뭘 해보겠다. 조은진이가 뭘 해보겠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 누군가는 올바른 소리를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고 또 우리는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가치를 어기는 사람한테 우리가 굴종해가면서 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혜들을 좀 모아달라 하는 부분을 마무리 말씀으로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통령 후보를 모시고 특별 대담 보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을 마련해서
대선 후보 캠페인을 이제 좀 하고 나서 또 그 상황에서 한번 더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오늘 저녁 방송 마무리하고요.